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왔어요. 허름한 골목 오래된 빌라 앞 작고 낡은 다마스로 짐을 나르던 여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빌라에 사시나 봐요? 그 말에 여자의 얼굴을 바라본 재벌회장 도주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자신을 살리고 죽었던 전처 정인이었습니다. 정정이니? 도주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10년을 목 놓아 불렀던 아내의 이름. 어떻게 그녀가 눈앞에 살아있는 걸까요? 저는 정은혜인데요. 절을 하세요? 정희는 도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달랐어요. 얼굴에 주름, 구부러진 손가락, 절룩거리는 다리. 10년이 지나 모습은 달라졌어도 분명 하루도 잊지 못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도준은 애써 덮어두고 살았던 10년의 시간을 다시 꺼내게 됩니다. 10년 전 도준을 살리다 죽었던 전처, 그리고 자신을 처음 본 듯 웃으며 인사하는 그녀.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와 기적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기적을 담아 답글을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좁은 비탈길 골목,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빌라 앞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햇살 아래 그녀의 미소는 참 맑았어요. 마치 이 허름한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한 송이 꽃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골목 아래 세워진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이홀딩스 회장 최도준,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정점에 선 남자였어요. 그는 신사업 주요 업무 중 다친 직원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직원이 사는 빌라가 바로 이곳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절대 마주칠 리 없는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저 정인이? 도준의 입에서 10년간 삼켜왔던 이름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분명 죽은 사람입니다. 10년 전 자신을 살리려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진 아내였어요. 그런데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네, 전 은혜인데요. 아저씨, 혹시 저 아세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시루떡을 내밀었어요. 이사 왔으니까 인사드리는 거예요. 시루떡 좀 드세요. 도주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멍해졌거든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떡 위에 멈췄습니다. 하얀 떡 위에 올려진 대추꽃 고명. 어렸을 때 친정 어머니한테 배웠다며 떡을 할 때마다 꼭 올리던 아내만의 습관이었어요. 그 순간 도준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쥐어짜는 것 같았죠. 10년간 애써 덮어두었던 상처가 단번에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저 먼저 가볼게요. 도준은 그렇게 내뱉고는 뒤돌아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그런 도준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도준은 그저 처음 보는 이상한 아저씨였으니까요. 도준은 황급히 차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지만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죠. 비서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 하지만 도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양복 무릎이 더러워지는 것쯤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방금 눈앞에 나타난 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도준은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믿었다고. 아니, 어쩌면 죽었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고.
10년 전 경찰에게서 받은 전화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유감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구두와 지갑만 발견됐고 수색은 계속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전화를 받던 날 도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한참을 울다가 결국 아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이었죠. 영정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자신의 심장을 마구 찔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보였어요. 다쳤는지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손가락 한쪽이 이상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색이 바래서 언제 산 건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10년 전 자신의 곁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인이 무거운 짐을 들다가 휘청거렸습니다. 도준의 몸이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한 발짝 떼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달려가면 어떡하죠?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내 아내야. 나를 기억 못하는 거야? 그녀는 나를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웃으며 떡을 내밀었으니까요. 도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내 탓이다. 도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성공해서 뭐합니까?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그 성공의 밑바닥에는 아내의 희생이 깔려 있었는데 그녀는 1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잖아요. 정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무거운 상자에 휘청거리면서도 씩씩하게 계단을 올랐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도준의 눈빛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10년을 살아온 겁니다. 저 굽은 손가락은 대체 무슨 일을 하며 생긴 걸까요? 저 절뚝거리는 다리는 어디서 다친 걸까요? 도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이 성공의 정상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동안 아내는 이 누추한 곳에서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도준은 33살, 정희는 31살이었어요. 두 사람은 식당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정인네 밥상이었어요. 아내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죠. 도준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정희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됐지만 서로 마주보며 웃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여보, 오늘 손님 많았어. 내일은 더 많을 것 같아. 고생했어, 정인아. 빨리 돈 모아서 더 큰 가게 차리자. 두 사람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식당을 열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 거창한 것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친한 형의 배신이었습니다. 도준이 믿고 의지했던 형 같은 사람이 도준 몰래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라졌어요. 그것도 모자라 도준의 이름으로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기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었죠.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고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준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카드사에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선글라스를 낀 검은 양복의 남자 서너 명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최도준이 여기 사장 맞지?
남자들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던졌어요. 정인이 겁에 질려 도준의 뒤로 숨었습니다. 이들은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어요. 동업자가 사라지니까 대신 도준에게 빚을 갚으라며 찾아온 겁니다. 돈 없으면 가게라도 내놔. 아니면 이 여자라도 데려갈까? 남자 중 하나가 정인을 훑어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도준은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상대는 넷이었고 뒤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남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낮에, 어떤 날은 밤에. 손님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새벽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또 식당에 들이닥쳤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테이블을 엎고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졌죠. 정인이 급하게 피하다가 끓고 있던 냄비를 건드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가 정인의 손 위로 쏟아지려는 순간 도준이 번개처럼 뛰어들었습니다. 도준은 맨손으로 냄비를 막았어요. 으악!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도준의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도준의 손등에 시뻘건 화상 자국이 생겼어요. 피부가 새빨개지고 살이 익어가는 듯 했지만 도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인이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정인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흐흑 바보야, 그걸 왜 손으로 막아?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정인은 도준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아파했어요. 그런데 도준은 웃었습니다. 아픈 손을 부여잡으면서도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고운 손이 다치면 안 되지.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 말에 정인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 순간이 두 사람의 그나마 마지막 평화로운 기억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갚아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식당은 문을 닫았고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 다니듯 싸구려 여간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침내 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도준과 정인은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뒤에서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인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당신은 먼저 가. 내가 시간 벌게. 도준이 정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이 가. 하지만 정인은 도준을 밀어냈어요. 도준이 비틀거리는 사이 정인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돈은 나한테 있어. 정인이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남자들의 시선이 정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인을 쫓아갔어요. 도준은 소리쳤습니다. 정인아, 안 돼, 정인아. 하지만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 정인을 찾아 헤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일어난 일을 도준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남자들 중 하나가 정인을 쫓아가 봉투를 빼앗으려 했어요. 정인이 끝까지 놓지 않자 남자가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인은 강가 난간을 넘어 어두운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유감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구두와 지갑만 발견됐습니다. 계속 수색은 하겠지만 강물이 많이 불어서 살아계시진 못할 겁니다. 도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경찰이 건넨 투명 비닐봉지 안에는 정인의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도준이 선물한 구두였어요. 굽이 조금 달아 있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정인은 그 구두를 아꼈거든요. 도준은 구두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죽인 거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신을 살리려다가 죽은 겁니다. 한 달 뒤 시신 없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정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도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준은 그날 맹세했어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정인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 10년 도준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사업에 매달렸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고 무너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JS홀딩스를 세워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도준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가슴 한구석엔 늘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그 구멍은 정인의 모양이었어요. 도준은 매년 정인이 사라진 강가를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 가서 물가에 놓고 한참을 서 있다 돌아왔어요. 10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준은 성공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녀가 없는 세상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그토록 찾던 아내가 10년 만에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요. 대체 그날 밤 이후 정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은 시간 정인은 온몸에 땀을 흘린 채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정인은 매일 밤마다 같은 악몽을 꿨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꿈이었어요.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숨을 쉬려 해도 물만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밀쳤던 것 같은데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둠 속으로 가라앉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죠. 식은땀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정인은 매번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왜 나는 이 꿈을 꾸는 걸까? 그 모습을 본 점례 할머니는 정인이를 처음 만난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점례 할머니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죠.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어머니 손을 잡고 이 강가를 산책했어요. 그게 모자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매일 밤 이 강가를 찾았어요. 아들과 걷던 그 길을 혼자 걸으면서 하늘에 간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아, 엄마가 또 왔다. 오늘 하루도 잘 지냈니?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며 강가를 걷고 있었는데 물 위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찬물에 뛰어들어 정인을 끌어올렸습니다. 정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할머니는 정인을 강둑에 눕히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제발 눈 떠, 제발. 제발 여기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의 절규가 어두운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인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기침과 함께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난 뒤 처음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살았어. 할머니는 정신없이 119에 신고했고 정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따라갔어요.
왠지 이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인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의사가 이름을 물어봤는데 정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누구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정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물에 빠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의사는 기억상실증이라고 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어쩌면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검사 결과 정인의 몸 여기저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지기 전부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낸 것 같다고 했어요.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있었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알 수 없으니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보호자도 없었어요. 점례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내가 보호자 할게요. 치료비는 내가 낼 테니까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전 재산을 털어 치료비를 냈어요. 그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할머니에겐 전부였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정인의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던 날 갈 곳이 없어 멍하니 있던 정인에게 할머니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은혜라고 하자.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야. 할머니는 정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너를 보내준 것 같아. 그날 내가 왜 그 시간에 강가에 갔겠어. 아들이 엄마한테 선물 보내준 거야.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갈 곳도 없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인은 그날부터 점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로 정인과 할머니는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로 할머니의 저축은 거의 바닥났고 반찬 가게 수입만으로는 두 사람이 살기 빠듯했거든요. 정인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정인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신원이 불확실해도 받아주는 곳을 찾다 보니 세탁 공장밖에 없었어요. 하루 14시간,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일했습니다. 뜨거운 스팀이 올라오는 다리미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독한 세제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헹궜어요. 처음엔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피부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쉬지 않았어요. 할머니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정인의 손가락은 서서히 굽어갔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를 하루에 수백 번씩 움직이다 보니 관절이 변형된 거예요. 손가락 2개가 완전하게 펴지지 않게 됐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공장의 기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몸이 약했던 정인은 10년 동안 그 소음 속에서 일하다 보니 결국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월급 받았어요.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굽은 손가락으로 지갑을 열며 정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정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 애는 내 아들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해. 그런데 정인에게는 이상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면 극심한 공포에 떨었어요. 온몸이 굳어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왜 그런지 정인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무서웠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았거든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양복 남자만 보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다리가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역시 이유를 몰랐습니다.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점례 할머니가 곁에서 정인을 지켜줬습니다. 괜찮아, 은혜야. 애미가 여기 있어. 무서울 거 없어. 할머니는 정인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 있어줬어요. 정인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고 할머니에게 정인은 하늘이 보내준 둘째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인과 할머니는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좁고 눅눅한 반지하에서 벗어나 작더라도 햇빛이 드는 집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예정인 달동네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월세가 싸서 선택한 곳이었어요. 이사 온 첫날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나아지겠죠? 여기는 햇빛도 잘 들고 좋아요.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래, 은혜야.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정희는 이사 인사를 하러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손수 만든 시루떡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 그 앞을 지나던 양복 입은 남자에게 떡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시루떡 좀 드세요. 그 남자가 바로 도준이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어요. 10년 전 자신을 강물에 밀어넣은 남자가 이 동네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도준은 정인을 만난 뒤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절뚝거리는 다리, 굽어버린 손가락, 헤어진 곳을 꿰맨 낡은 옷. 10년 전 자신의 곁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대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걸까?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어제 그 빌라 옆집 비어 있는 것 같던데.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빈 집이 꽤 있습니다. 도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옆집을 매입해줘. 비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회장님, 그곳은 곧 철거될 구역입니다.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데요. 괜찮아. 당장 사. 도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저런 표정으로 말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오후 도준은 자신의 드레스룸에 섰습니다. 수백 벌의 양복과 명품 구두가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도준의 손은 그것들을 지나쳤습니다. 드레스룸 가장 안쪽 아무도 손대지 않는 구석에 낡은 점퍼 하나와 헌 운동화가 있었어요. 10년 전 정인과 함께 도망 다닐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거였죠. 도준은 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10년 전엔 이 옷이 전부였지. 그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정인이가 옆에 있었으니까 행복했어. 도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삼켰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인의 곁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도준은 정인이 사는 빌라 옆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삿짐이라고는 이불 하나와 작은 가방이 전부였어요. 회장이 쓰던 물건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들고 오면 정체가 들통날 테니까요. 도준은 텅 빈 방을 둘러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누가 오셨다고 해서요.
문을 여니 정인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시루떡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떡 위에는 역시나 대추꽃 고명이 얹혀 있었죠. 도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인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마주친 분이시네요. 옆집으로 이사 오셨나 봐요? 저는 은혜라고 해요. 옆집에 살아요. 정인은 환하게 웃으며 떡을 내밀었습니다. 그 웃음이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주름 몇 개와 눈가의 그늘뿐이었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들킬까봐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이 방안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머, 짐이 왜 이렇게 없어요? 혼자 사세요? 도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정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정인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옆집이니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도준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당신을 도와야 하는데 10년 동안 고생한 건 당신인데 도준은 그 말을 삼키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인이 돌아가려다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 저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아저씨 성함은요? 도준이 멈칫했습니다. 진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최도준이라고 하면 정인이 검색이라도 해볼지 모르고 그러면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김철수요.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이름을 댔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철수 씨 반가워요. 앞으로 잘 지내요. 정인이 돌아간 뒤 도준은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시루떡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여서였죠. 정인아, 미안하다. 이렇게 거짓말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도준은 그 떡을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준은 잠을 청하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얇은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정인이 기침하는 소리였어요. 가늘고 약한 기침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도준은 벽에 손을 대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이사 올 때 비서가 챙겨준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도준은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밖으로 나갔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편의점으로 가서 도준은 과일을 샀어요. 사과, 귤, 배. 정인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 도준은 몰래 정인의 문 앞에 과일 봉지를 놓았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어요. 문 앞에 봉지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정인을 위해 몰래 뭔가를 해주곤 했었죠. 생일에 케이크를 숨겨놓고 기념일에 꽃을 슬쩍 놔두고 그때는 그게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문 앞에 놓인 과일 봉지를 발견한 정인이 두리번거렸어요.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지를 들어 올렸어요. 누가 뒀지? 어머니가 그러셨나? 정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은 자기 방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인이 과일을 들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지만요. 도준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10년 전처럼 비겁하게 떠나지 않겠다. 정인이 나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그녀 곁에서 지켜주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하지만 도주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낡은 빌라 맞은편 골목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주는 낮에는 회사 일을 처리하고 저녁이면 낡은 점퍼로 갈아입고 달동네로 돌아왔어요. 비서에게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 회장이 허름한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도주는 그렇게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아침이었어요. 도준이 창밖을 내다보는데 정인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미끄러운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계단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정인의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고 쌀포대는 그녀의 몸집보다 커 보였어요. 도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인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몸이 뒤로 기울어지며 넘어지려는 순간 도준이 어디선가 나타나 정인의 허리를 잡아 세웠습니다. 도준은 창문으로 보자마자 뛰쳐나온 거였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정인이 놀란 눈으로 도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깜짝이야,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도준은 정인의 허리를 잡은 손을 얼른 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다가요. 그러고는 정인의 손에서 쌀포대를 받아들었어요. 정인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무거운데요. 하지만 도주는 대답 없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한 계단씩. 정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따라갔어요. 정인의 집 앞에 쌀포대를 내려놓은 도준이 돌아서려는데 정인이 말했습니다. 저 고마워요. 철수 씨. 도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철수라는 이름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도준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거칠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도준은 정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정인이 무거운 짐을 들면 어디선가 나타나 대신 들어줬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슬쩍 우산을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정인이 늦게까지 일하는 날에는 골목 어귀에서 그녀가 무사히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갔어요. 정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절한 이웃이려니 했거든요. 며칠 후 도주는 시장에 갔습니다. 정인이 점례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었어요. 정인은 점례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었어요.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나물 무침과 젓갈, 김치를 팔았죠. 정인은 손님을 맞으며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어요. 한 손님이 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인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남자는 정인의 인사를 못 들은 척 무시했어요. 오징어 젓갈 500g 줘. 남자가 퉁명스럽게 반말로 주문을 했습니다. 정인이 젓갈을 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인의 한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무슨 말을 덧붙였는데 정인은 듣지 못했죠. 야, 내 말 안 들려? 남자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 무시해? 정인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 먹은 게 장사를 해? 병신도 아니고. 정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에 들린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도준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어요.
핏줄이 솟았어요. 이를 악물었죠. 당장 뛰어가서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설 수 없었어요. 나서면 정체가 들통날 테니까요. 도주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점례 할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안쪽에서 손님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할머니의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야, 이 사람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은혜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애인 줄 알아? 열심히 사느라 귀가 안 들리게 된 게 뭔 잘못이야. 이제 내 가게에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은혜야, 소금 가져와라, 소금 뿌리게. 할머니는 손님을 쫓아냈습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가버렸어요. 할머니가 돌아서며 정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신경 쓰지 마. 저런 인간 말 들을 필요 없어. 정인이 할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지. 하지만 정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애써 웃고 있었지만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정인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했죠. 도주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상처받아도 웃고 힘들어도 웃고 10년 동안 저렇게 웃으며 버텨왔겠지. 정인아,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이제 내가 지켜줄게. 도주는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도주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귀마개와 핸드크림을 샀어요. 공장에서 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제에 상한 손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줄 수 있도록. 도주는 밤이 깊어진 뒤 몰래 정인의 문 앞에 그것들을 놓고 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으며 말이죠. 도주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정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도주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이 동네 골목 어딘가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검은 양복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골목 끝에서 정인의 빌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정인의 창문을 올려다보던 남자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저 여자 분명 죽였는데? 남자는 10년 전 그날 밤 정인을 강물에 밀어넣었던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때는 죽은 줄 알았어요. 물에 빠져 떠내려갔으니 살았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이런 곳에서 그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남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그때 강물에 빠뜨린 여자 있지? 공소시효 얼마 남았지?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어요.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3개월 정도 남았겠네. 남자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개월이면 되겠네. 그 안에 처리해야겠다. 전화를 끊은 남자는 다시 정인의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불이 꺼진 창문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이나 용케 숨어 살았는데 내년 운도 거기까지다.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도주는 정인의 창문에 불이 꺼진 것만 확인하고 안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정인을 위협하는 존재가 이 동네에 나타났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정인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세탁 공장으로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죠. 그 사이사이에 옆집 아저씨 철수 씨와 마주치는 게 소소한 낙이 됐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은근히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퇴근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이었어요. 정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빌라를 향해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비추는 길이었죠.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인이 멈추면 발소리도 멈췄죠.
정인이 걸으면 발소리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졌어요. 정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깜빡거렸죠. 정인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정인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불안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착각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된 건 다음 날이었어요. 정인이 일하는 세탁 공장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공장 사장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화를 끊은 사장이 정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야, 은혜. 너 잠깐 와봐. 정인이 다가가자 사장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정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이 팔짱을 끼며 정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방금 경찰인지 어딘지에서 전화 왔어. 신원 조회 중이라고 하더라고. 대체 뭔 일이야? 너 무슨 짓 한 거야? 정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니 대체 무슨 일이지? 정인은 자신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정말 아무것도요. 정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은 한참 동안 정인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른다고? 경찰이 괜히 전화하겠어? 야, 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공장에 피해 오는 건 사절이야. 정인은 앞치마를 벗고 공장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대체 내가 뭘 했길래?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정인은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침 그 골목을 지나던 도준이 정인을 발견했습니다. 도준은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인이 야근하는 날이면 몰래 따라와 집까지 무사히 가는 걸 확인하곤 했는데 오늘은 정인이 일찍 나온 거였어요. 도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이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어요. 왜 우는지 물어보고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정인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도준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인에게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정인의 눈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준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정인이 손수건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도준의 얼굴을 봤어요.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손수건을 내밀고 서 있었어요. 정인이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준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줬어요. 정인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장 모든 걸 말해버릴까? 내가 당신 남편이었다고. 10년 전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정인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억이 갑자기 돌아오면 쓰러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 지금은 그냥 곁에 있어주는 수밖에 없어. 도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벌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이 동네를 매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주민들을 쫓아낼 거라는 소문이었죠. 정인이 점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또 쫓겨나는 거예요? 정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이제 겨우 자리 잡았다 싶으면 또 내몰렸죠. 겨우 햇빛 드는 집에서 살게 됐는데 또 쫓겨나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점례 할머니가 정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은혜야. 이 애미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우리 여기서 안 나가. 할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가 정인의 마음을 조금 녹여줬어요. 정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열심히 일할게요. 하지만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정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도준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 옆집 아저씨는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도와주곤 했거든요. 정인은 살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철수 씨,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준은 말없이 짐을 받아들었어요. 계단을 다 오르고 짐을 내려놓자 정인이 말했습니다. 맨날 도와주시기만 해서 미안해요. 오늘은 제가 밥이라도 해드릴까요?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도준이 돌아서려는데 정인이 불렀어요. 저기 철수 씨. 도준이 멈췄습니다. 정인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고 네모난 종이였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이거 철수 씨 거 아니에요? 아까 떨어뜨리셨던 것 같은데. 도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명함. 회장 명함을 왜 점퍼에 넣어두었던 거지?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인이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이홀딩스 회장 최도준? 정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도준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명함 속 사진과 눈앞의 남자. 분명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 철수 씨랑 얼굴이 똑같은데요? 정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재벌이 동네를 쫓아낸다는 소문, 그리고 손에 쥔 회장 명함. 이 남자가 재벌이었다고? 철수 씨 재벌이었어요? 근데 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정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심과 혼란이 뒤섞였어요. 철수 씨, 아니, 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정인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재벌들이 동네를 쫓아내려 한다는 소문. 그리고 손에 쥔 회장 명함.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려고 온 걸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정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정인은 명함을 쥔 채 도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철수 씨 거 맞죠? 도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함 속 사진이 자신의 얼굴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인의 눈빛은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정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엔 최도준이라고 써 있어요. 대체 누구예요? 왜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도준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설명할게요. 제발 듣고 나서 판단해 주세요. 하지만 정인은 뒤로 물러섰어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재벌이 왜 이런 허름한 동네에 숨어서 사는 거지? 그것도 가짜 이름을 쓰면서 혹시 재개발 때문에 우리를 쫓아내려는 건가? 아니면 나를 감시하는 건가? 경찰한테 전화 온 것도 이 사람 때문인가? 정인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10년간 몸에 밴 불안이 터져 나왔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무서워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정인아, 아니, 은혜 씨. 제발. 하지만 정인은 도준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이어서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은 닫힌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에 다가가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철문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도준은 눈을 감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내가 울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그 무력감이 도준을 짓눌렀어요. 정인아. 도준이 속으로 불렀습니다. 소리내어 부를 수 없었어요. 미안해.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준이 고개를 들어보니 점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가 도준을 발견하고 멈춰 섰어요.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이마를 대고 서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눈물을 참느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내가 물었잖아.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 문 앞에서 이러고 있어? 도준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더 이상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인에게는 말 못해도 이 할머니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정인을 10년 동안 지켜준 분이니까요. 도준이 천천히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도준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뒤에 있던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텼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이라고? 도준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10년 전 저 때문에 정인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빚을 지고 쫓기던 중이었어요. 정인이가 저를 살리려고 빚쟁이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러다 강물에 빠졌죠. 저는 그날 이후 정인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10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이해가 그렇게 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강가에서 건져낸 차가운 몸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던 그 여자. 세탁 공장에서 손가락이 굽도록 일하던 그 모습. 귀가 안 들려서 손님에게 욕먹던 그 순간들. 그 아이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애가 10년 동안 악몽을 꾸면서 울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 비 오고 천둥치면 떨던 게, 검은 양복 남자 보면 무서워하던 게 다 그때 일 때문이었던 거야? 그게 다 당신 때문이야? 도준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딸처럼 키운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겪은 고통의 원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그럼 진작에 왜 안 왔어? 10년 동안 뭐 했어? 이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도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시신도 못 찾고 장례까지 치렀어요. 살아있는 줄 알았으면 천지 끝까지 찾아갔을 겁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할머니가 한참 동안 도준을 노려봤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다 갚겠습니다. 정인이가 겪은 10년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제가 평생을 바쳐서라도 갚겠습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도준의 눈물을 보면서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이 남자도 10년 동안 지옥을 살았구나. 은혜만큼이나 힘들었겠구나. 할머니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말 못해. 도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기억이 갑자기 돌아오면 안 좋대. 의사가 그랬어. 충격받으면 몸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요. 할머니가 한참 동안 도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네.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10년 전에 못한 거 이번엔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 10년 전 이 아이를 버리고 간 남자를. 하지만 할머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진심이었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도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도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나는 아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은혜를 지키겠다는 말은 진짜 같으니까 지켜볼게. 대신 그에 한 번이라도 올리면 내가 은혜 애미로서 가만 안 둬. 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눈가가 살짝 떨렸어요. 어머니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어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쏟아진 장바구니를 주워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점례 할머니는 드디어 서로 의지했던 정인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정인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도준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침내 진짜 적은 정인의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인은 도준을 피했어요. 아침에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저녁에 복도에서 만나면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준은 그런 정인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걱정이 됐습니다. 정인이 야근하는 날이면 몰래 공장 근처에 가서 기다렸어요. 정인이 무사히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정인은 몰랐지만 도준의 밤은 늘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인은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서 공장을 나섰어요.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다리미를 들었더니 팔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게다가 요즘은 잠도 잘 못 잤거든요. 옆집 남자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거짓 이름을 대고 이런 동네에 살고 있는 걸까? 생각할수록 알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인적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어요. 그런데 골목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앞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검은 양복의 남자였어요. 정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윤정인 씨. 정인의 눈이 커졌어요. 윤정인? 그 이름을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비웃듯이 웃었어요. 아, 요즘은 은혜라고 하던가. 10년 동안 잘도 숨어 살았네. 정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누구세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기억 못하는 척하지 마. 10년 전 그날 밤 기억나지? 강가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정인의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강가? 10년 전? 뭔가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가 무사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남자가 갑자기 정인의 팔을 움켜잡았어요. 정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발버둥을 쳤지만 남자의 힘이 너무 셌어요. 손목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뛰쳐나왔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그 사람이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습니다. 우두둑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정인의 팔을 놓았습니다. 정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도준이었어요. 도준이 남자를 벽에 밀어붙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누구야? 이 여자한테 손 떼면 죽는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빛이 사람을 죽일 것처럼 날카로웠어요. 정인은 처음 보는 도준의 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가 도준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웃었어요. 뭐야, 너 그때 그 최도준 아니야? 빚더미에 올라서 망했던 그 찐따가 왜 여기 있어? 도준의 주먹이 남자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코에서 피가 터졌어요. 닥쳐. 남자가 코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야, 저기 떨고 있는 여자 진짜 기억 못하는 거야? 그러더니 남자가 갑자기 정인을 향해 소리쳤어요.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 10년 전에 널 버리고 혼자 도망친 내 남편이야. 정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고? 뭐라고요? 정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소리쳤어요. 너 그날 밤에 왜 강물에 빠졌는지 알아? 저놈 살리려고 네가 미끼가 됐다가 내가 밀어버린 거야. 근데 저놈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 도준이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입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인은 모든 걸 들어버렸습니다. 정인아, 듣지 마. 저놈 말 듣지 마. 도준이 정인을 향해 외쳤어요.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어요.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정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고요? 그럼 왜 10년 동안 나를 안 찾은 거예요? 도준이 한 발짝 다가서려 했어요. 하지만 정인이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요.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배신감과 공포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뭔가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막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그 사이 남자가 도준의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쫓아가지 못했어요. 무너지는 정인을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정인아. 도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요. 제발. 정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도 설명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인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준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준은 어두운 골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인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버린 남편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강물에 밀어넣었던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정인은 그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남편은 자신을 두고 도망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인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뛰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고 또 다른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나 뛰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남편이라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고. 그런데 왜 나를 몰라보는 척했던 거지?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정인은 뛰다가 결국 어느 골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숨을 몰아쉬었지만 가슴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는데 순식간에 장대비로 바뀌었어요.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온 세상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쳤어요. 쿠궁, 쾅쾅.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정인의 몸이 굳어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또 천둥이 쳤습니다. 夸광. 정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귀를 두 손으로 막고 웅크렸습니다. 몸이 제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릴 때마다 뭔가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죽을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살려줘, 제발, 제발. 정인은 울부짖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젖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준은 정인을 찾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장대비를 맞으며 골목골목을 뒤졌습니다. 정인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찾아야 했습니다. 이 빗속에 천둥 치는 밤에 정인을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천둥이 치면 정인이 공포에 떤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인아. 도준이 소리쳤어요. 빗소리에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정인아. 어디 있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도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골목, 그 다음 골목 계속 뛰었어요. 양복은 이미 흠뻑 젖었고 신발 안으로 물이 들어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때 천둥이 또 쳤어요. 夸광. 그리고 희미하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은 그 방향으로 뛰었어요. 좁은 골목 끝 벽과 벽 사이의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인이었어요. 도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인은 귀를 막고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살려줘. 제발, 무서워. 제발. 도준이 달려갔습니다. 정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인이 귀를 막고 있는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리고 정인의 귀를 두 손으로 꼭 막아줬어요. 괜찮아.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내가 여기 있어. 괜찮아. 정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준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둥이 또 쳤어요. 정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도준이 정인의 귀를 더 꼭 막으며 말했어요. 천둥은 무섭지 않아. 정인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도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하늘이 우는 거야. 하늘이 슬퍼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정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언제였지? 누가 했던 말이지?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뭔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손등에 닿았습니다. 거칠거칠한 흉터가 느껴졌어요. 정인의 손가락이 그 흉터를 쓸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오래된 화상 흉터였어요. 정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흉터를 알아. 어디서 봤지?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빛이 번쩍이더니 장면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10년간 막혀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작은 식당, 빚쟁이들, 넘어지는 냄비,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막아섰어요. 바보야, 왜 손으로 막아? 울면서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웃으며 대답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고운 손이 다치면 안 되지. 안 다쳐서 다행이다.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모든 기억이, 도준과 함께했던 시간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밤, 자신이 왜 강물에 빠졌는지까지 전부 다 떠올랐습니다. 정인의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도준 씨? 도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인이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인아. 도준이 정인을 끌어안았어요. 젖은 몸을 꼭 안았습니다. 10년간 안지 못했던,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영원히 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품에 안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정인아. 정말 미안해. 도준이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았던 10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인도 울었어요. 도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힘없는 주먹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 온 거예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도준이 정인을 더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갔었어. 매년 그 강가에 갔었어. 당신 찾으러 갔었어. 근데 죽은 줄 알았어. 시신도 못 찾고 장례도 치렀어. 살아있는 줄 알았으면 1000번 1000번이라도 찾아왔을 거야. 도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 10년 동안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정인은 울면서 도준의 등을 끌어안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기억 속의 그 사람, 꿈속에서만 어렴풋이 느꼈던 그 체온이 지금 품 안에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기억은 없었는데 그래도 누군가를 매일 기다렸고 매일 보고 싶었어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흑.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천둥이 점점 멀어졌어요. 빗줄기도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년의 공백을 메우듯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10년의 봉인이 풀렸습니다. 정희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고 도주는 드디어 아내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를 강물에 밀어넣었던 그 남자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으니까요. 살인미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2주일. 마지막 싸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주는 밤새 정인의 곁을 지켰어요. 점례 할머니네 집에서 정인이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인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잠든 표정은 평온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죠. 도주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전화기를 꺼냈어요. 비서실이죠. 지금 바로 올라와요. 1시간 후 도주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 비서와 법무팀장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내 빚 때문에 찾아왔던 사채업자들 있잖아. 그 중에 한 놈이 아직 살아있어. 그놈 추적해. 10년 전 일 전부 다 털어버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10년이나 지났는데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도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아내가 죽은 줄 알았어도 그놈들이 뭘 했는지는 알아내려고 사설 탐정 써서 그놈들 행적 다 추적해뒀어. 자료도 다 있어. 도주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10년간 모아온 기록들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다른 범죄 기록, 폭행, 협박, 불법 채권 추심,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상해 사건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들이 수두룩했어요. 이거 전부 경찰에 넘겨. 그리고 그놈이 다시 정인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바로 잡아 넣어버려. 며칠 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인이 시장에서 할머니를 돕고 있을 때였어요. 골목 끝에서 선글라스를 낀 양복 남자가 정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자가 정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양쪽에서 건장한 남자 4명이 나타났습니다. 도준이 고용한 경호원들이었어요. 순식간에 남자의 팔이 꺾이고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누구야 당장 나. 남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검은 승용차가 멈추더니 도준이 내렸습니다. 천천히 걸어와 남자 앞에 섰어요. 오랜만이네. 도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자가 도준을 올려다보며 비웃었어요. 뭐야, 또 너야? 아무리 그래봤자 공소시효 2주일이면 끝나. 그 후엔 나한테 손 못 대. 도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공소시효? 걱정 마. 네가 감옥에서 썩을 증거 10년치 다 모아뒀거든.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10년 동안 네가 뭘 하고 다녔는지 다 알아. 나 말고도 네가 협박하고 폭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건들은 아직 공소시효 안 지났어.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경찰들이 내려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식 씨 맞죠? 폭행, 협박,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자가 발악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다른 건이잖아. 도준이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천천히 생각해.
10년 전에 왜 그 여자를 강물에 밀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속죄하고 평생 후회해. 남자는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0년간 악몽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공포의 정체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안전해졌어요. 그날 저녁 도준과 정희는 점내 할머니네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 앞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가 차려준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동업자를 믿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당신이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야. 정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다 기억났어요. 그날 밤 내가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미끼가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미안해. 평생 미안해하고 고마워할 거야. 정인이 도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도 생겼고, 점내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주름진 손등으로 연신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뭘 바랐겠어. 은혜 아니 정인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만 바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인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도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어요. 됐어, 됐어. 이제 그만 울고 밥이나 먹자. 식기 전에 세 사람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처럼 둘러앉은 밥상이었습니다. 얼마 후 도준은 큰 결심을 했어요.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놀랐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 회장이 갑자기 은퇴한다니. 하지만 도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준은 정인의 손을 잡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건 정인이의 오랜 꿈이었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농가 밭이 펼쳐져 있고 공기가 맑았어요. 마을 어귀에 오래된 대추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도준과 정인은 그 대추나무가 보이는 곳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대추나무 집이라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정인이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혼 전 도준에게 처음 떡을 해줬을 때 올렸던 대추꽃 고명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작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점내 할머니도 함께 내려왔어요. 이제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잔소리가 많았지만 도준과 정희는 그 잔소리가 좋았어요. 가족이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마당에 나왔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대추나무 아래 평상이 놓여 있었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준이 정인의 손을 잡았어요. 굽어버린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해 줬습니다. 정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안 아파요. 이제 괜찮아요.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해줄 거야. 이 손이 나를 살렸어. 이 손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정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웃음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점내 할머니가 옆에서 훈수를 뒀어요. 손만 주무르지 말고 어깨도 주물러줘. 이 애가 10년 동안 무거운 거 얼마나 들었는데. 도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매일 해드릴게요.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수다를 떨기도 하고 가만히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추나무 잎을 흔들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도주는 생각했어요. 수조원을 벌었을 때보다 이 밥상 앞에 앉은 지금이 더 부자라고, 화려한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보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는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도주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노을이 저물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대추나무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도준과 정인, 그리고 점례 할머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대추나무 집의 불빛이 마을을 환하게 밝히는 그날 저녁, 10년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 도준과 정인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도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돌아갈 수 있으셨을까요? 10년을 기다린 정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응원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